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높여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선택을 한 거 한 미치광이 때문에 전체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국가 부채가 엄청나죠. 사상 첫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이 넘어가는 돈을 돌파한 게 작년의 일이에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랑 결을 같이 하는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타겟은 중국이죠. 중국 무역전쟁 확전시키는 거 이제 달러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싸게 돈을 빌렸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미국에 대한 신뢰, 그 신뢰에 기반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 덕분인데 이걸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갑자기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부과를 하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전부 다 패닉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 깎아먹고 있는데 너네 지금 부채 갚기 위해서 새로 빚낼 때 신용이 떨어졌으니 더 비싼 값으로 돈을 빌렸어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지금 미국 국가 부채 중에서 올해만 만기 도래할 금액이 1경이 넘어갈 정도로 미국은 엄청난 채무국입니다. 미국 국가부채 규모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이자만 연 1,300조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부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갚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결국 국채를 또다시 찍어내서 빚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기축통화이니까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는 게 가능한 구조죠. 늘어난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장이 됐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큰 부채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왔고 어쩔 수 없이 긴축으로 가니까 달러 값은 고공행진했습니다. 강달러가 유지가 됐죠. 금리가 올라가니 안정적인 시장인 미국으로 달러가 모두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달러 값이 비싸니 상대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고 극심한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상황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적자의 폭도 커지는 쌍둥이 적자, 만성적인 미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계기가 됐던 플라자 합의가 바로 지금과 비슷한 조치입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무역 적자는 심해지는데 미국 다음으로 커진 나라 바로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적자의 폭이 커지니까 엔화를 절상하기 위한 조치를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냈어요.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죠.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미국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져야 돈이 풀리겠죠. 그러니 적자를 유지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풀었고 전 세계는 이런 달러의 기초에서 그 몸집을 키워냈어요. 그렇지만 인플레라는 상황이 닥치니 고금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금리가 되니 강달러가 되고 다시 무역적자의 폭이 너무나 커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본을 침몰케 했던 같은 조치를 이번에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을 향해 시작을 했습니다. 85년도의 일이죠. 이때만 해도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본의 환율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화폐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이 합의의 골자인데 이로 인해서 일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전자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자동차도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이 배경에는 달러 대비해서 엔화값이 너무 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부당하다, 미국의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라는 인위적인 약달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엔화 2배 이상 평가 절상됐고, 그로 인해 잠깐은 일본은 그 부자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자산시장의 버블은 더 커졌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극심한 침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타깃이 중국이 됐는데 관세 그때도 25% 올렸었죠. 이렇게 비슷하게 중국 상대로 관세 올리고 약달러를 유도해서 현재의 상황, 무역 적자, 과도한 부채 문제, 이걸 해결하는 강경책으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강달러가 좋을까요? 약달러가 좋을까요? 약달러를 원하는 이유, 일단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빚을 낼 때 달러화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달러 값이 약세를 보이면 돈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실질적인 상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이 감소함을 뜻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달러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부채 부담을 줄였던 것, 과거에 미국이 해왔던 조치입니다. 약달러가 되면 좋은 점 또 하나 있죠. 미국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뜻하고 이는 수출의 호재가 됩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빚상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니까 약달러 기조를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물가에는 부담이 되겠죠. 돈값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실질적인 인플레의 우려가 있고 미국 내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달러를 원하는 경우 언제죠?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어 할 때 강달러 상황을 유도합니다. 인플레를 잦아들게 하려면 일단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낮아져야 하고 강달러일 때 상대적으로 싸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환경을 만드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금리가 필수적입니다. 높은 금리를 쳐주고 안전한 시장이 되니까 달러 가치 자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장에 투자가 증가를 하고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듭니다. 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달러 수요도 늘어나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강달러 또한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트럼프는 강달러가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약달러의 환경을 유도하려고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 같은 관세를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합니다. 미국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쌍둥이 적자 문제 심각합니다. 그동안 미국 기축통화의 지위를 굳건히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 자체도 살기 위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이 경제 위상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6% 수준으로 경제 위상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나라들의 경제 비중이 증가를 하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환율은 각 국가 간의 경제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환율은 하락을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의 물건 팔 때 훨씬 더 유리해지죠. 그러면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순환하면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게 환율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수합니다. 미국 돈 자체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이 돈을 쌓아둬야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자가 쌓여가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다시 회복되는 구조로 넘어가질 않고 계속해서 적자의 폭이 커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니 약달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꼭 기축통화 아니어도 좋다. 당장 우리 제조업 회복시키고 미국의 적자 줄이기 위해서는 강달러 원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세계는 기축통화를 필요로 하고 계속 달러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달러가 공급되려면 미국의 적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느 순간 이 나라 못 믿겠어 하는 순간이 오면 미국은 패권을 잃게 됩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빚부담이 한순간에 다가오면서 국가가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수십 년이죠. 여기에 급부상한 중국 대비해서 훨씬 더 큰 폭의 적자를 겪고 있으니 지금 타깃은 중국이 된 겁니다. 아직도 미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금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이 오고 있으니 위기도 어느 순간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추세적인 강달러가 이어지고 또 경제 위기설이 돌 때마다 강달러는 더 심해집니다. 결국 위기여도 강달러고 조정되는 구간이 없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은커녕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블루칼라 제조업 러스트벨트의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제조업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물건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 그걸 위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약달러 환경을 조성해서 수출을 늘려서 다른 나라처럼 흑자를 유도하고 빚을 줄여가고 싶어 합니다. 바라는 건 약달러입니다. 강달러 환경에서는 자본이 집중되니까 기술주, 자본시장 이런 데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제조업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트럼프는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일단 관세 부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생각처럼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처럼 미국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 중국은 안 합니다. 일단 맞불 났죠. 미국이 관세 때리면 중국도 관세 때리겠다고 같이 관세를 높였어요. 또 이거 말고도 경기 부양 조치라든가 주변 국가 연대해가지고 미국에 맞서겠다 이런 결사항쟁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104% 관세 부과하니까 중국도 맞대응했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84% 이렇게 되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 즉 서로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죠. 100% 관세,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기업들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한테 물자 수출 통제하는 조치 시행을 했습니다. 히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이거 없으면 첨단 제품들 만들 수가 없죠. 이런 맞대응 조치를 더 강한 거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관세, 축산물 수입 중단, 미국 기업들 조사하겠다 이런 준비들 하고 있다고 니네가 하자는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 밝혔어요. 여기에 경기 부양책도 시행하기로 했죠. 경기 부양책, 즉 완화적인 조치를 하면 미국이 아무리 약달러 환경을 만들려고 해도 그거보다 더 약한 위안화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지급준비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고 즉 돈을 푸는 조치를 통해서 달러가 약해지면 그거보다 더 약해진 위안화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근데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하면 중국의 위안화와 연동된 다른 나라 통화들 또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환율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에 관세 세게 때려맞은 베트남도 방문하고 반미 우군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꺾이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견제를 위해서 또 입항 수수료 부과하는 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한치 앞을 모릅니다. 강대강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약달러 정책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 구조 이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있죠. 관세를 높이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 통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즉 관세를 높이면 다른 나라들은 경제에 더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약달러가 아닌 다시 강달러의 환경으로 가는 이런 구조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관세 인상을 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이는 또다시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달러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어요. 달러 약세를 위한 다른 방법, 즉 아예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정도, 이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힘든데 그건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거다. 이런 예측, 그래서 트럼프가 뭘 하든 이게 실현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약달러가 유도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레이 달리오의 경고가 있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로 인한 부채 증가가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더 나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화 질서의 붕괴를 꼽았어요. 관세 부과 이후에 달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다른 나라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강달러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걸 기대를 했는데 지금 당장 달러 가치는 1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외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움직이는 거 일반적이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관세의 영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달러 약세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갈지 모르죠.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실업률도 높아질 걸로 보고 실직 가능성도 훨씬 더 많아질 걸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이 시기, 그럼 우리는 괜찮을 수 있을까요? 파월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세로 물가는 오를 거고 그런데 경기 침체는 더 빨리 올 걸로 예상이 되니 어떤 걸 해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풋 안 해준다고 대답을 했죠. 지금 시장은 혼자 해내야 된다. 즉 자본시장의 등락, 이것 때문에 돈을 푸는 조치, 물가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연준의 구체적인 목표, 경기도 활성화시켜서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하고 물가도 안정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 40%에서 이제 65%로 올라갔죠. 미국이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도 관세를 아예 철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경제를 둔화시킬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거다라는 경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그동안 누렸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 이런 걸 저버리고라도 당장 우리나라 제조업 살리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이는 수십 년 된 경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까라면 까는 상황 이제 아니죠. 미국 행동에 맞서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더 단결하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플레는 올라가고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질 수 있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 트럼프 아예 귀닫을 수가 없겠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점차 쪼그라들고 있는데 다른 데서 뭉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약달러를 유도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더 낮추면 이것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선택으로 인플레이션,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러니 트럼프 지금 말하는 거 강경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불확실성이 엄청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단 약달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G2 패권 다툼 이로 인한 충격, 우리나라 일단락 되기도 전에 먼저 터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관세 정책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자기 나라 경제 규모 대비해서 무역 비중이 큰 나라들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최대 상대국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싸움에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달러 가치 지금 40년 만에 최악으로 약달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8% 넘게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겨우 3% 절상됐습니다. 엔화, 유로화 이런 거는 지금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우리는 여전히 1,400원이 훌쩍 넘어가는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 조치를 했죠.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금리 내리는 조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돈 위안화와 연동됐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중국,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으니 원화 가치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높은 수출 비중, 대중 수출 의존도 이런 걸로 인해서 교역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달러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돈은 더욱더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 어둡죠? 수출 둔화 우려에 내수 부진에 투자 부진,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자금이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급격히 유출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세 때문에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원화를 던지려는 수요가 극대화된 상황입니다. 취약한 국내 거시경제 이 상황이 달러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음에도 우리는 환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 우리나라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 했죠. 관세 정책의 강도, 주요국의 대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인 전망조차 지금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미국이 관세 정책 어떻게 할지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게 정해져야 우리도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여전히 이런 얘기 나오죠. 강남은 강남이다. 50억 이상 거래가 올 들어 2배나 늘었다. 이런 기사들 쏟아집니다. 강남 불패 얘기 지겹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100일 정도 되죠. 이동안 50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163건입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거래가 된 거죠. 10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작년에 6건 거래됐는데 올해 8건 늘었다. 이거 소수의 얘기입니다. 이런 거래 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코미디언 박수홍 강남 압구정에 72억 주고 집 샀다. 남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수십억의 집을 산 거 극소수의 얘기입니다. 나머지 99%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월 수임 한 건도 어려워서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니까 제발 좀 덜 뽑아달라 데모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로 전문직도 먹고 살기 힘든 시장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내수는 침체되고 경기는 안 좋고 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죠. 파산 경매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위기설 하루가 멀다 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있었던 새마을금고 문제 해결됐나요?
지금 새마을금고 5곳 중에 한 곳이 구조조정하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은 금고가 2년 사이에 5배 넘게 급증을 했어요. PF 대출 부실 여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부실 금고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경영 개선하라고 했던 거 44곳이었는데 지금 24년도에 215곳으로 늘어났어요. 순이익 22년도에 1조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조 7천억입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전성 등 일부 기준에 미달한 단위 금고 구조조정하라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경영 개선 요구 이건 더 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력도 줄이고 영업도 일부 정지해야 되는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요구를 받은 곳도 전년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또 그 전 단계 권고받은 금고 215곳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부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부채 상황 해결되지 않았고 가계부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부채의 문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이고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IMF를 넘어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생존의 문제가 위기로 오고 있는데 아직도 강남 50억, 100억 이 얘기에 사람들 미쳐 있습니다. PF 문제 해결 안 됐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자영업자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니 위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관세 폭탄, 외부 충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떨어지면 좋다? 그건 성장이 받쳐주는 시기의 얘기입니다. 성장이 받쳐주는 시기에 수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환율이 떨어져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또 미국을 상대로 반도체 만들고 하는 큰 기업들 전부 다 미국의 공장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자원도 없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강남은 50억, 100억 간다. 모든 게 그렇게 갈 거다라는 믿음 정말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